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어요? 음. 오늘 이제 비평기획 영화를 말하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비평가가 감독을 모시고 하는 그 지휘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비평가가 영화를 보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 각자의 비평가들이 자신이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영화를 먼저 한번 선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평가라고 하는 비평의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의 대단히 전문가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관객의 가장 최전선에 서서 영화와 관객을 이어내는, 그래서 또 다른 관객이자 그 영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자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시선과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전문가가 막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 것을 같이 바탕으로, 또 제가 영화를 본 것을 같이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묻고 싶은 거는 조금 앉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걸 좀 묻고 싶어요. 이건 뭐 질문과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영화를 봤잖아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지금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지금 남아 계세요? 짐작컨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좀 무섭다. 그 다음에 좀 부끄럽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든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역사적 사료들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격앙되고 저렇게 신화하고, 근데 그것이 나와 그렇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자기 부끄러움 같은 것이 후루룩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웃기다. 말들이 너무 웃긴 거죠. 그 말들이 되게 멋진 척하는 말들인데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영화가 관통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 반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또 맞닿아 있어서 전 되게 순간순간 되게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저는 그 진지함도 되게 웃겼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묘하게 반감이 든다. 이 영화가 나한테 주고 있는 말투 혹은 말들이라고 얘기하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역사를 얘기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 계속 거슬린다. 이런 느낌 같이 가지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듣다 보니 좀 설득력이 있다. 나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이 영화를 분석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와닿는 바로 이 느낌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럼 이 느낌들이 나한테 왜 왔지? 그러면 영화가 이 느낌하고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제 비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몇 가지의 지점들은, 이 영화가 결국 역사를 얘기한다면 역사적 상상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다음에 시점, 그다음에 영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그다음에 매체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지점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크게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영화의 제목을 경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의 제목, 한국인을 간두는 법. 아마 이 제목에 낚여서 오신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한국인을 간두고 싶은데 이게 간두는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독립영화들은 그 전에 사전에 영화를 홍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영화로 들어가는 가장 짧은 서사이자 영화를 상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제목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관두는 법의 키워드를 주나 보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제목으로 돌아올 때 저는 이 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던 제목이 2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목으로 돌아올 때 그 제목은 더 이상 모르는 제목이 아닌데 다시 곱씹을 수 있는 어떤 레이어가 생기는 그 순간이 저는 되게 좋은데요. 한국인을 관두는 법. 자, 이제 영화를 2시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관두는 법이 뭔가? 영화의 제목과 영화의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닿는 것들의 느낌들을 보면 관두고 싶은가? 혹은 관두는 법을 알았나? 혹은 이 제목과 이 내용은 어떤 연동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영화는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서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제법 명료하게 이 영화는 태극기 부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에서 시작을 해서 동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상이라고 얘기하면 물질적으로는 현재에 있지만 과거의 어떤 위인들을 동상으로 만드는데 영화에서는 그 동상의 이야기들을 끌어내면서 계속하는 말은 그 동상을 끌어낸 현재의 욕망과 상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는 지금 현재의 태극기 부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의 저는 부제가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기도 하지만 태극기와 동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태극기와 동상이 표면 그대로의 태극기와 동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태극기와 동상을 경유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 태극기, 현재 이 태극기라고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영화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몇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상, 엄청나게 많은 동상과 태극기 부대를 보게 될 거고 그 태극기 부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결국은 태극기, 동상, 그 다음에 전제주의와 집단, 그 다음에 기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주의자의 유토피아 혹은 집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영화는 대놓고 기회주의자의 역사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의 역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역사 이꼴 기회주의자의 역사라고 하는 미묘한 등식이 성립이 되는 순간에 저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하는 지점에 이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재밌는 게 바로 태극기와 동상을 경유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역사적 상상력을 부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3.1운동 100주년, 그죠? 영화는 1919년부터 시작을 해서 1979년까지의 기록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2019년이죠. 그래서 이 100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쓰기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지만 영화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안건영 감독님이 계속 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영화는 또 다른 매체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건영 감독님이 전작을 통해서 쭉 실험해보고 있는 지점들이 하나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화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영화는 방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영화의 첫 번째 시작에서부터 대놓고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의 허구적 세상을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역사 쓰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이 역사 쓰기 안건영 감독이 지금 역사를 쓰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지 내용적 역사 쓰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던 수많은 영화적인 형식들이 이 역사 쓰기 속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왜 무빙 이미지인데 저렇게 다 스틸 이미지를 쓸까?
근데 스틸 이미지를 쓰는데도 저렇게 정적인 이미지를 예쁘게 멈춰져 있는 사진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 디지털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들에서의 그 한순간에 포착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을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왜 저런 교조적인 말들을 쓰고 있을까? 수많은 명언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명언들이 내 귀에는 어떨 땐 들어오지만 어떨 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같은 톤들로 우리에게 격앙되게 무엇인가 계속 전달해 주는데 나는 잘 들리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같이 녹여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쓰기라고 하는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쓰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국인을 관두는 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몇 가지로 조금 나눠볼게요. 소리, 이미지, 그 다음에 자료 텍스트. 어쩌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명료한 것은 이 영화가 크게 보면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작은 태극기 부대를 거의 쫓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자료화면, 텍스트와 자료화면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는 공간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동시대의 공간, 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청까지의 공간들, 주로 집회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큰 사건들을 집단적으로 일으켰던 어떤 공간의 공론의 장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간들을 멈추어준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재밌는 게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지금 감독과 관객 사이에 일종의 게임이 성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게임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아마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기회주의 반도 총연합 중앙위의 유령방송 출세의 소리에서 지금부터 기회주의와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특별 담화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영화는 시작을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이제 기회주의자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좋은가, 필요한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우리가 와 좋구나, 기회주의가 짱이다, 기회주의가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죠.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표면이 있다면 그 이면에 우리에게 접속해가는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야기야, 이 설정들과 이 매너들과 이 톤들을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감독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의 싸움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게임을 즐기는 자는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고 이 게임의 룰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제 이 영화는 재미없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문에서 영화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살짝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영화는 이제 노골적으로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웅변조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격앙된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전달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의 초창기에서 많이 나왔던 방식들이지만 무엇인가 설명하고 알려내고 계몽하고 하는 방식들을 과장해서 본다면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형식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뭔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목소리 톤 때문에 이미 한번 거부 반응이 일으켜져요.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득하는 목소리나 톤을 그 자체로 거부하는 시대에 왔죠. 영화는 그 부분을 이제 일정 정도 활용을 하면서 이야기의 첫 번째 표면과 이면을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의 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재밌는 것이 이제 이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언어의 유희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저는 이제 영화를 오늘까지 보면서 이제 몇 번을 보게 되는데 진짜로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소리인데 이 말들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궤변과 개념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탈신체화된 폭력, 영원한 미성년자, 반지성년 귀여우면서도 가여운 상태 뭐 이런 말들의 언어들을 가지고 막 놀아요. 그래서 막 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유희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 정도
우리에게 엄청난 속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줄다리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재밌었다가 때로는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비어있는 말들이죠. 그 말인즉 반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영화는 반지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반지성의 형식을 취하면서 반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재미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가진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난 지점인데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영화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극영화의 방식에서 보면 영화 속에 들어간 등장인물이 어떤 시점을 취하는가 혹은 관객이 그 등장인물을 어떤 시점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은 보는, 응시하는 주체가 있고 응시되는 주체가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로 영화 같은 경우는 보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을 보는가 혹은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자가 어떤 위치나 방식을 취하는가. 그래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일종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걸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점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영화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좀 더 떠나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거리두기의 시점인 것 같아요. 영화가 보통의 영화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카메라를 들고 이 현장을 따라가거나 이 상황을 가져가게 되면 자기의 판단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방식들을 알려내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기 위한 표현의 방식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관객도 감독이 말하는 것에서의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감독도 이 말하고 있는 대상들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 말하고 있는 자들도 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하게 여기서 되게 이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안건영 감독이 지난 작품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지난 작품과 이번 작품에 이어져서 이 찍는 대상과의 거리 유지의 방식 혹은 톤의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식이 저는 일종의 유령적 시선과 또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불러올 때 혹은 어떤 공간의 레이어를 불러올 때 이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유령은 우리가 실체를 본 적은 없지만 실체한다고 믿거나 혹은 실체한다고 느껴진다고 하지만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unreal, real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흑백의 형식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흑백의 세상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의 조건은 컬러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술 매체나 여러 가지의 매체로 인해서 흑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접하면 되게 리얼하다.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나 관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흑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 굉장히 존재감을 느끼는 어떤 질감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감의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저는 좀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유령적 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어떻게 감독이 영화를 풀어낼 때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다르게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를 관통할 때 대단히 재밌는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감독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또 하나가 또 재밌는 지점들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명히 영화를 봤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다 봤는데 막 자막이 올라갈 때 보니까 창고 문헌 올라가고 도판 올라가고 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에서 끝나야 되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은 창고 문헌과 이야기들이 올라가는 것도 놀랍지만 또 영화를 내내 봤는데 나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의 또 다른 말을 무빙 이미지라고 얘기한다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없어. 그런데 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의 2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흘러가는 데서 시간 감각을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히나 또 스틸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멈추어진 스틸 이미지들이 보여지는데 이 스틸 이미지가 초점이 흐리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찰나적인 이미지들을 순간 포착한 이미지들인 거죠. 그래서 멈추어서 가라앉는 이미지가 아니라 멈추었는데 오히려 더 역동성이 있는 그 어떤 순간의 포착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영화의 그 3번째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 언어를 빌리자면 시간의 동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시간을 무화시키면서 시간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진에서는 이런 걸 decisive moment라고 얘기해서 결정적 순간을 이렇게 딱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흔들림들을 중간에 딱 잡았기 때문에 영화는 포커스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이 다시 다음 움직임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역동성이나 에너지가 대단히 응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영화 안에 내내 같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부분은 그런 방식이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자막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종 사람들의 텍스트들을 읽게 되고 그 텍스트를 백업하는 시대의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죠. 영상이라기보다는 자료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2번째 부분에서 사진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주류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우리들의 대통령 혹은 우리들의 지도자 영도자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들의 이미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전에 말하는 텍스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텍스트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같이 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연동되어서 혹은 보조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어떤 민중들의 시점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이 텍스트들이 계속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정적이고 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19년도부터 시작해서 79년도까지를 쭉 흘러가면서 그동안 바뀌었던 정권의 수장들의 모습들을 쭉쭉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2번째는 가장 정적이고 책 같은 느낌이지만 흐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1부와 3부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멈추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 멈춘 이미지들이 뭔가가 응축되고 있는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거나 현재를 이야기하거나 이 2개가 어떤 방식으로든 분절되어 있지만 다시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근데 그 지속성이 인과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응축되어 있는 어떤 그 순간의 포착 과 같은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에너지적인 느낌으로 저는 좀 영화를 읽게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영화는 평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영화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스크린은 그 자체로 2차원의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평면을 입체적이라고 하는 환영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영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환영성인데 실제로 이 영화는 굉장히 입체적인 걸 그대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응축되고 있는 평면성 안에 응축되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입체감이 나타내는 이런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저는 영화 속에 같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미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와 앞서서 얘기했던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서의 소리가 같이 충돌이 되면서 여기서도 또 뭔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표면과 이면에 달라지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화적인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몽타주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근데 이 몽따주라고 얘기하는 게 뭐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영화는 하나의 화면을 찍어놓고 그대로 연속으로 다 보여주지 않아요. 잘라놓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붙이죠. 근데 잘라놓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대로 붙는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게 붙는 것도 있지만 그 연결되는 것들이 연결되게 붙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근데 붙이는 순간부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이 충돌의 감각을 미학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몽따주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몽따주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영화는 그 각각의 이미지들과 사운드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충돌을 시키면서 그런 몽따주의 역할, 느낌들을 더 도드라지게 영화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다시 얘기했던 역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에 감독이 바라보는 혹은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고 하는 데서의 기회주의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몽따주는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기록한 것들을 설명해내는 방식, 보통 많은 경우에 화면에 담겨있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그 자체로 설명적으로 읽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몽따주는 설명보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표현이라고 하는 문구들에게 조금 더 맞춰서 본다면 역사적인 것을, 역사를 다시 쓰기를 할 때 감독이 이것을 어떻게 역사 다시 쓰기를 감독의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역사에 대한, 한국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와 사운드와 그 다음에 이들의 충돌하고 그 같이 연합하고 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들어가서 보면요. 안건영 감독의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건영 감독의 작품 세계를 다 파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작품과 연동해서 지금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뭐 그 전에도 계속되었던 작품이지만 조금 더 최근 두 작품들이 유사하다고 조금 본다면, 기본적으로 감독은 영화가 무엇인가, 나아가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는 내내 이미지는 특정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3일 동안 촬영했던 특정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공간들의 기록들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계속 넘어가는 스타일의 영화들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한국인을 관두는 법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라디오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 담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고 담화를 끝내겠다. 이렇게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화의 인위적인 룰들을 많은 경우에 세팅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다른 매체를 들여와서 세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2019년 혹은 2010년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화라는, 영상이라는 매체가 얼마나 많은 영역들과 경계를 아우르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느끼시고 실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은 영화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화가 갖고 있는 종합예술로서 혹은 영화가 갖고 있는 속성을 다른 매체와 어떻게 같이 연동을 시켜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작품에서도 사진,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저는 이 라디오 방송이 일종의 여기서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지만 팟캐스트하고 대단히 닮아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이미지들 지금하고도 대단히 닮아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튜브 영상들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다 보면 동시대에
또 하나의 예술적 흐름 중에 아티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예술적 흐름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조사하는 자료 작업을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자료 작업 자체가 영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작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대단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전시관을 갔는데 전시관에 분명히 전시의 목적은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결과물을 보러 갔는데 그 과정들을 옆에다가 쫙 늘어놓는 경우 혹은 결과물은 안 보이고 과정이 더 많이 보이는 작품들의 전시관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최근에 영화에도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영화인데 영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결과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볼 수 없었던 뭐 임천일 감독의 작품들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들이죠. 그래서 한국인을 간두는 법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혹은 그걸 영화적인 형식과 표현으로 잘 녹여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역시 저는 감독이 대단히 강렬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설명적이고 무엇인가를 알려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움을 일으키는 방식이 다큐멘터리 영화다. 특히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때 방송 다큐멘터리 영화의 대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현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적인 상황들을 파헤쳐서 알려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싸워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안건영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현장이라는 곳. 나는 태극기 부대가 있는 곳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셨는데 태극기 부대의 사람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 일부 내내 태극기 부대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미지로서의 태극기 부대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그들과 현장에서의 어떤 관계성 혹은 그들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의 어떤 사건성 이런 것들은 영화는 다 도려내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있는 현실을 그곳에서 그대로 찍어서 거기에서 맺어지는 관계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큰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건영 감독은 과연? 이라는 질문을 거기서 또 한 번 던지고 있는 부분이죠. 태극기 부대를 내가 갖고 가서 찍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건이나 거기에 있는 인물과의 내가 굳이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영화에서의 진료로서 그것을 받아 안았다면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감독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로 다큐멘터리에 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화란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인과적으로 무엇인가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기반해서 과연 그래야 돼? 영화는 무빙 이미지고 중심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의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되고 과연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역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것의 기록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장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저는 영화 전체적으로 같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들 스크린 안에 있는 내부의 내용들만 받아안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보는 게 영화를 보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사실은 영화를 보는 또 더 다른 방식들은 대단히 많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형식과 내용과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아울러져 있는 방식으로 영화 보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영화 제작을 하고 그런 말걸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들이 제일 궁극적인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이승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별명을 이 영화 속에서 다 만났어요. 이승만, 이승복 뭐 이런 사람들의 별명을 다 만나서 그들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한 부분은 뭐냐면 이 영화를 저는 극장에서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전시관에서 먼저 만났어요. 근데 전시관에서 세마에서 미디어 비엔날레라고 해서 작년에 전시관을 갔더니 이 영화가 있는 거예요. 안건영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그 전시관에. 근데 이제 전시의 영화와 극장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먼저 극장에서가 아니라 전시에서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대단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전시관에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실제로 감독님도 딱 두 가지의 인스트럭션을 줬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가 한쪽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화면들로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투 채널로 영상이 상영이 됐는데 실제로 투 채널로 영상이 상영이 된 것을 같이 감각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투 채널로 이렇게 만약에 나란히 붙여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볼 수도 없게 양옆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봐야 되는 되게 희한한 방식의 감각을 만들어놨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나오는데 저쪽에 여기 의자가 있으면 요 앞에 스피커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두는데 현재 스피커에서는 남성 여성의 목소리로 굉장히 웅변조로 나오면서 굉음이 같이 우웅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봤을 때 내내 무섭다, 이게 뭔 느낌이냐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소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가끔씩 텍스트 나오고 난 다음에 당대 합창 음악들 혹은 당대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어떤 음악들이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게, 왜냐하면 그 당대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들은 되게 찬양과 뭐 이렇게 그 동조와 뭐 이런 방식들이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같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섞이되 이미지는 절대 같이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일어났었고, 실제로 이 전시장에서는 이쪽 편이 110분짜리고 이쪽 편이 50분짜리 정도가 된다면 두 개의 영상이 각각의 이제 랜덤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보려면 여기를 봤다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신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하얀색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옆에다가 놔두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커튼으로 쳐서 이쪽 공간을 분리시켰어요. 다른 작품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작품은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신 것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시관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났을 때는 어떠세요? 전시관에서 영상을 만나면 러닝타임 55분 해가지고 55분 딱 서가지고 혹은 앉아서 그거 다 보시는 분 거의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 같은 좀 약간 몇 명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거의 그런 짓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관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가면서 흘러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오래 정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성과 공간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화도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지만 시간 쪽에 훨씬 더 많은 영화는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극장에서는 하나의 스크린을 2시간 동안 쭉 선형적으로 연결되는 시간들을 몰입의 감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가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90분, 1시간 20분이면 그 시간 동안 일정 정도 영화가 나한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결들의 이야기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채널 영상들, 특히나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감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채널 영상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모든 관람객들이 다른 방식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들어갔을 때가 영화를 시작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영화가 내가 감각할 때 시작하는 거지만, 이 영화가 절대적으로 계속 루핑되고 있을 때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들어갔는지 감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춰 있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관람의 태도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공간적이죠. 우리는 극장에 앉아 있는 순간 내가 있는 나의 공간은 잊어요. 여기에 공간, 시간 속으로, 이 스크린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극장이 아닌 전시의 공간은 그 공간을 내 발로 움직이고 있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이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스크린 역시도 하나의 설치물처럼 저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건영 감독이 이 작품에서 했던 실험들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바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적어도 2개 채널 이상을 한꺼번에 동시에 감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정말 뭐 3채널, 5채널, 막 아니면 전체 벽면을 두르는 채널들을 요즘 막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미완의 감각, 나는 이걸 다 만나지 못했고 만날 수 없다라는 미완의 감각만 더 두드러지는 방식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는 다채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이라는 매체는 수동적 관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굉장히 능동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 갖고 있는 언어의 뉘앙스가 어느 것이 긍정적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데서 깔려 있다고 생각을, 그런 방식의 위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막연하게 다 넣어서 그걸 내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전시관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모두 다 보지 않는 거와 대단히 비슷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그 영상은 내가 감각하고 있는 시간들이나 걸 때 길어봤자 5분?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두는데 10분 동안 앉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본다고 해도 저 스크린 안에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탐독할 수는 없거든요. 뭐 탐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공간에서 감각하고 있는 방식들이 이 전시의 공간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고 하는 걸 세마에서 전시로 봤을 때는 저는 그 공간에서 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여기서 자료하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 동상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대단히 혼돈스러운 느낌, 그리고 사운드는 엉켜있고 이미지는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텍스트들이 팝업되어서 나한테 들어오지만 그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파편화된 느낌으로 만나게 돼서 이 공간에서 나오는 그 느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음 보게 됐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더페이에서 이게 상영을 하게 됐을 때 보면서 극장에서 보는데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극장에서는 처음에 이 굉음이라고 하는 것들과 소리가 분리되고 나름대로 정돈된 방식으로 나한테 길 안내가 들어갔을 때는 너무 명료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들 안에서 내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데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명함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방금 얼마 전에 봤던 되게 랜덤의 형식으로 봤던 방식들을 2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작품이 둘 다를 경유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갈 수도 있고 극장인 우리를 갈 수 있었던 방식들은 어떤 부분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아티스틱 리서치라고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이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선형적인 인과적인 내러티브로 영화를 쭈르륵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 극장에서는 이것이 되게 파편적으로 느껴지지만 전시관에서는 이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안건영 감독의
그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 번 전시가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전시 이거는 찍어놨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됐냐면 실제로는 이로 인해 그대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영상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서 그냥 책을 보듯이 영상을 쭉 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전시가 됐는지 이게 아르코에서 전시가 됐던 건데 다른 곳에서 전시됐던 것보다 전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여기 밑에 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서울 북부 지역에 그 불광천이랑 이쪽 편에 있었던 곳에 지도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 지도들이 깔려 있는 곳들에서 저 앞쪽으로 가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지도가 깔려 있는 그 공간을 찍어 놓은 지금 이로 인해 그대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품이 스크린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저도 여기 침대 매트리스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게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볼 때 느낌하고 또 극장에서 볼 때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 작품은 소리를 아예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소리가 없는 영상을 본다라는 거, 그걸 50분 동안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실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자연의 소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들에서 앉아있는 매트리스, 남의 작품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작품을 계속 보게 만들었던 것들인데 저는 실제로는 영상이 전시관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는 큐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큐레이션에서는 공간적인 방식으로 설치로서 영화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장에서의 스크린은 설치가 아니죠. 절대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가 더 미디움이 되는 상황으로 영화 자체가 여러분들 들어오면 이게 스크린이 무슨 사이즈고 뭐 이런 것들은 감독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스크린 안에 있는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경유하는 따라서 각각의 영화들이 특히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영역으로 저는 조금 한정을 짓는다면 이것이 어떤 공간을 들어가서 전시가 되고 상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람객인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실제로 감독도 그런 부분들에 맞춰져서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시 같은 경우는 공간 큐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넘나들고 있는 몇 명의 감독들이 계시죠. 미술 쪽의 전시와 그다음에 극장을 넘나들고 있는 감독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건영 감독 같은 경우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역에서 이쪽을 같이 넘나들고 있는 사실 이걸 좀 나누는 것도 조금 웃기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미술 쪽에서 영화를 미디움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중에 하나의 미디움으로 선택을 해서 영화를 선택해서 그것을 전시관에도 틀고 극장에도 틀고 하는 방식은 조금 더 유연하게 많았다면 지금 이제 영화를 가지고 영화로 전시관을 들어가는 방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안건영 감독의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의 흐름 안에서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 놓여 있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요소들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강연과 이 작품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로 이야기 오늘 영화를 말하다 1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